타이완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의 일부죠. 이번 사연은 미국의 작은 마을 컨터키에서 자라 LA 한인타운에서 많은 걸 배우고 멋진 추억을 얻는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셰넌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우리 작은 켄터키 마을 바깥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제 삶은 늘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죠. 우리 마을 파인 크리크는 너무 작아서 영화관도 없었어요. 제일 가까운 영화관이 볼링그린에 있었는데 차로 2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그냥 당연한 삶이었어요. 저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포장도로가 자갈길로 바뀌는 곳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새소리랑 이웃집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죠. 때로는 낡은 나무 그네에 앉아서 안개가 구름을 타고 걷히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잘린 풀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나무 타는 냄새가 항상 공기 속에 스며 있었죠. 파인 크리크에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냈어요. 식료품점에 가면 베이커 아주머니가 늘 우리 엄마 정원 얘기를 물어봤고, 주유소의 톰슨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좋아했던 사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딸기 하드캔디를 챙겨 두시곤 했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이었어요. 다정하고 단순한 곳이었지만 때로는 조금 너무 예측 가능하기도 한 곳이었죠. 고등학교 때 제일 큰 모험은 옆마을 월마트에 가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그걸 무슨 대단한 원정처럼 계획 세우고 어떤 간식을 살지, 어떤 새 영화를 빌릴지 고민하곤 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여행에 그렇게 들떴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대학에 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집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독립된 기분을 느끼면서도 일요일 저녁에는 집에 올 수 있는 거리였죠. 제 동기들도 저처럼 근처 마을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시골 켄터키에서 자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마을 축제, 금요일 밤 풋볼 경기, 그리고 교회 음식 나눔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졸업반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셰익스피어 수업에서 일이 벌어졌죠. 평소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날 만난 한 사람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바로 황지연 교수님이셨어요. 그날 교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까지도 또렷이 기억해. 네이비 블루 색깔의 블레이저와 진주 목걸이요. 교수님은 교실 앞에 서서 깔끔하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칠판에 이름을 적으셨어요. 돌아서서 본인 소개를 하셨을 때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외국인 교수가 셰익스피어를 가르친다고? 우리에게는 그게 잘 이해되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저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은 모두 켄터키나 그 근처 주 출신이었거든요. 그분들은 셰익스피어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줄거리 설명해주고 유명한 대사를 외우게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황 교수님은 달랐어요. 교수님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 그저 별이 엇갈린 연인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그걸 한국의 춘향전 같은 이야기와 연결 지으셨어요. 사랑, 가족의 의무, 사회적 압박 같은 주제들이 어떻게 국경과 세기를 넘어 보편적인 주제인지를 보여주셨죠.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교수님 눈이 반짝거렸어요. 손을 사용해 공중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듯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그제서야 이해가 쏙쏙 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의 말투는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그 열정에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다른 학생의 질문에 답해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더니 샤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업 이야기 좀 할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단순한 초대가 제가 몰랐던 새로운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가끔 그날을 돌아보며 생각해요. 그때 짐을 천천히 싸느라 시간을 더 끌지 않았더라면, 교수님의 다른 시각에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파인 크리크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네요. 먼저 교수님과의 커피숍 대화들부터 얘기해야겠죠. 그 대화들이 어떻게 켄터키의 작은 마을 소녀였던 제게 마치 달 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던 세상을 보여주게 됐는지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캠퍼스 커피숍에서 황지연 교수님과 마주 앉아 따뜻한 도자기 머그컵을 손에 감싸 쥐고 있었죠. 진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셰익스피어 수업 후에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둘만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녹차에 꿀을 저으시며 물으셨어요. 미국 바깥으로 나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장 멀리 간 곳이 가족 모임 때문에 시카고였어요.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가르치는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 조금 창피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전혀 그런 저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눈이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제 고향, 서울에 대해 얘기해 줄게요. 교수님이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밤에 도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고 배경에는 산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 강이 한강이에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죠. 저 불빛 보이죠? 저게 남산타워예요. 밤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높은 구조물을 가리키셨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마치 별빛처럼 펼쳐져 보여요. 매주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셨어요. 길거리 음식 시장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곳은 요리하는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하대요.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나서 분홍빛 꽃잎들이 눈처럼 공중을 떠다니고 보도 위에 부드럽고 분홍빛 카펫을 만들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제주도야. 그러면서 검은 화산암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맞닿아 있는 사진, 멀리까지 펼쳐진 녹차밭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섬은 화산으로 형성됐고 그래서 곳곳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한라산이라는 산도 있어서 올라갈 수 있죠.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수업 중에 자꾸만 서울의 고궁 입구를 지나가는 상상이나 제주도의 화산길을 걷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수록 제 머릿속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고속열차를 타는 건 어떤 기분일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수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겁이 나요. 켄터키를 몇 주 이상 떠나본 적도 없어서요. 교수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셰넌, 때로는 가장 큰 여정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LA부터 가보는 건 어때요? 로스앤젤레스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라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요. LA에는 한국 외에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어쩌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할 수 있겠죠. 켄터키와 서울을 잇는 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은 LA의 코리아타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긴 길거리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고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파는 식당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완벽한 준비가 될 거예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한국 요리도 배우는 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한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덜 무섭지만 그래도 설렘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계획이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다면요? 제 속마음을 드러내며 가장 큰 두려움을 털어놨어요.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셰넌, 준비라는 건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덧붙이셨죠. LA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요.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커피 대화는 점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갔어요. 교수님은 LA의 ESL 교육 직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셨고 간단한 한국어 문구도 가르쳐 주셨어요.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웃으셨지만 계속 연습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매주 만날 때마다 제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커피숍에서의 대화들은 단순한 담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들이었죠. 교수님은 단순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걸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이 필요했어요. 단순한 전단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로스앤젤레스로 온 지 3주 차였는데 여전히 켄터키의 구불구불한 언덕과는 너무 다른 야자수와 끝없는 햇살에 적응 중이었거든요. ESL 수업을 마치고 UCLA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밝은 파란색 종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한국 문화 동아리 모두 환영 이라는 문구가 기분 좋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마치 고대 갑옷을 입은 전사들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었고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한국에 대해 얘기해 주던 황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손을 뻗어 전단지를 떼어내려다 망설였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제가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뭔가 잘못 말해서 창피만 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문득 황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배우려면 그냥 뛰어들어야 해. 첫 모임은 목요일 저녁 작은 강의실에서 열렸어요. 문에 다가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안에 들어가니 약 30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더라고요. 한국인도 몇 명 있었지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한 남자가 저를 보더니 빈자리에 앉으라며 손짓했어요. 처음이죠? 그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예요. 이 동아리 2학기째예요. 티가 나나 봐요? 제가 긴장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셰넌이에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딱 좋은 때 왔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한국 역사 영화 중에 최고인 작품을 볼 거예요. 불이 꺼지고 화면에 영어와 한국어 제목으로 안시성이 떴어요. 첫 장면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영화는 고구려 시대의 안시성을 수호하며 거대한 당나라 군대에 맞선 장군 양만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영화는 마치 그 시절을 눈앞에 생생히 펼쳐놓는 듯했어요. 전투 장면들은 숨막힐 정도로 멋졌어요. 고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성벽 위를 뛰어다니고 하늘을 가득 채운 화살들, 거대한 공성 무기가 돌을 던지는 모습들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양 장군 역을 맡은 배우 조인성이었어요. 병사들을 독려할 때 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정말 강렬했어요. 자막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서 나오는 힘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영화가 중간에 잠시 쉬는 동안 다 같이 한국 과자를 나눠 먹었어요. 빼빼로라는 초콜릿 막대 과자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옆에 앉은 민지라는 여학생이 빼빼로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까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있죠? 민지가 말했어요. 이건 서기 645년에 실제로 있었던 전투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참 의미가 커요. 영화 후반부가 시작되자 저는 고대 한국 전사들의 운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저 거대한 당나라 군대에 맞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는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양 장군이 마지막 돌격을 이끌 때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 승리가 어쩐지 저에게도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 성벽 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영화가 끝난 후 동아리에서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했어요. 많은 한국 사극들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최근에 나온 무빙이라는 한국 슈퍼히어로 드라마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보고 싶은 작품 목록을 잔뜩 적고 있었어요. 그 주말 참을 수가 없어서 무빙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죠. 특수 효과도 훌륭했지만 진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가족 간의 관계와 능력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인물들의 고뇌였어요. 한 편이 두 편이 되고 세 편이 되고 어느새 일요일 저녁이더라고요. 주말 내내 새로운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고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음악, 역사, 전통 등 다양한 걸 배웠거든요. 왜 황 교수님이 로스앤젤레스를 추천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여기서는 한국 문화가 그냥 멀리 있는 외국의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활기찬 모습으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매주 새로운 걸 배웠어요. 한국의 문자, 한글이 과학적으로 쉽게 배우도록 설계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처음으로 김치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연습해서 음식을 안 떨어뜨릴 수 있게 됐어요.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연습해봤지만 발음은 아직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 이상으로 진짜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데이비드는 제게 스터디 그룹을 소개해줬는데 그중 몇 명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종종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K-팝부터 한국 역사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가끔은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줬는데 제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다들 유쾌하게 웃곤 했죠. 돌이켜보면 그 파란색 전단지는 단순히 동아리를 안내한 것 이상이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거였죠. 제가 UCLA에서 ESL 수업에 첫 발을 디딘 날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켄터키에서 갓 올라온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3단계 반에 1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이 중국에서 왔고 나머지는 일본, 베트남,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교실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고 큰 창문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유자 형태로 배치된 책상에 앉아 서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첫 주부터 중국 학생들이 늘 한쪽에만 모여 앉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도 중국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우리 수업의 주요 규칙 중 하나가 영어만 사용하는 건데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린 여기서 영어를 연습하려고 모였으니까 수업 중에는 영어로 말해야 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중국 학생들은 목소리만 낮춘 채 계속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경훈이었죠. 저희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 같이 영화 안시성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달랐어요. 항상 수업 준비를 잘 해오고 토론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경훈은 조용히 앉아 생각이 담긴 그 어두운 눈으로 교실을 유심히 살피곤 했어요. 둥근 안경 너머로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이번 주에만 3번째로 영어 사용 규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을 때 경훈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가 중국 학생들에게 완벽한 중국어로 말을 건 거예요. 교실 전체가 깜짝 놀라며 조용해졌어요. 저도 칠판에 적던 걸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모국어로 대화하는 게 편한 건 이해해요. 그가 중국어로 말한 뒤 영어로 바꿔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존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배우려고 여기에 모인 거잖아요. 중국 학생들은 경훈이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에 놀란 듯 했어요. 그중 한 명인 린 웨이가 그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잘해요? 저는 베이징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경훈이 설명했어요. 이웃 나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교실 분위기는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놓은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나라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오라고 했어요.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야. 며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대만에서 온 학생인 밍화가 발표를 할 때 시작됐어요. 그녀는 대만의 민주주의, 야시장, 아름다운 산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타이베이 100일과 고향의 분주한 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도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발표를 마치기도 전에 중국 학생 중 한 명인 장 웨이가 딱 잘라 말했어요. 타이완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의 일부죠. 밍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타이완은 독립적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우리만의 정부가 있고 우리만의 아니야. 다른 중국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정보야. 교실의 긴장이 폭풍 전야처럼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화난 듯 했어요. 선생님으로서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며 말했어요. 밍화, 발표를 계속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다음 날 중국 학생들이 발표할 때 찾아왔어요. 그들은 고대 중국의 지도를 보여주며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며 중국 황제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한자와 중국의 관습을 사용한 것도 중국 문명의 일부였다고 설명했죠. 교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경훈이 자세를 바로잡고 앉아 어깨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경훈이 손을 들었어요. 역사적인 맥락을 좀 더 추가해도 될까요? 그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교실 토론이 단지 학생들이 서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저 또한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역사가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경훈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라서 바라봤어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고 눈은 맑고 초점이 정확히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교실 안 공기가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경훈이가 침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역사는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는 교실 앞으로 걸어나가더니 핸드폰에서 지도를 불러와 교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고대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각기 다른 색으로 여러 왕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자신과 믿는 모습에 끌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고구려 왕국 지도를 보세요. 경훈이는 현재 한국과 만주 일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왕국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668년까지 700년이 넘게 존재했어요. 단순한 작은 영토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중국 문자를 썼잖아요. 그게 중국 문화의 일부였다는 증거 아닌가요? 경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문자 체계에 대해 좋은 지적이에요. 흥미로운 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다시 이미지를 하나 띄웠는데 저로서는 처음 보는 생소한 기호들이었어요. 이건 이도와 향찰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문자를 한국어로 쓰기 위해 변형해서 만든 문자예요. 영어가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로마어가 아닌 것과 비슷한 거죠. 그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어요. 그가 또 다른 이미지를 띄웠는데 단순하고 세련된 글자들이 보였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까지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이 문자를 만든 거예요. 교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보던 학생들까지 모두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훈이는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글자의 모양이 발음할 때 입의 모양과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였죠. 몇몇 학생들이 노트에 한글을 따라 써보는 것도 보였어요. 그럼 동북공정은요?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중국 학자들이 이 지역들이 중국 영토였다고 증명했잖아요. 경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어를 신중히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된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수천 년간 받아들여져 온 역사를 다시 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뭘 좀 보여드릴게요. 그는 고대 기록, 고고학적 유물, 다양한 시대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여기 당나라 시기의 중국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한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고구려를 독립된 왕국으로 명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전쟁들도 기록돼 있죠. 자기 영토와 전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 논리적인 설명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심지어 몇몇 중국인 학생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경훈은 고구려 고분 벽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벽화에는 고유한 한국의 풍습, 의상, 전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벽화들은 그 시대의 중국 미술과는 다른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도 자연스레 한국 역사에 대해 배워온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황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던 순간이 기억났고 지금 경훈이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훈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국은 한국만의 풍부한 역사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것을 뺏으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두 문화를 함께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역사적 오해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만 학생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인 학생들도 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동안 특히 논쟁적이었던 한 중국인 학생이 자세히 노트를 적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훈이가 설명을 마치자 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경훈이 주위에 모여 고대 왕국과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어요. 작은 그룹들이 형성돼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글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각자의 문화 역사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교실 토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와 이해의 순간이었죠. 경훈이의 지식과 인내심 있는 설명 덕분에 오해라는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진정한 대화와 존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진지했던 수업 토론 이후로 경훈 씨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캠퍼스 커피숍에서 그를 찾아갔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음료를 휘저으며 물었어요. 경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하면서 한국어로 된 역사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줬어요. 우리 대부분은 학교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지만 계속 공부해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해외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그는 앱을 스크롤하며 고대 한국의 사찰과 궁궐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에게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설명하듯 말했어요. 하나하나가 우리에 대해 말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켄터키에 있는 제 고향을 떠올려 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 외에는 그 역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와 같은 또래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을 가지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알아요? 경훈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사실 중국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배운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매 모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느 주에는 학생 식당 주방에서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참기름과 구운 채소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동아리 멤버들이 밥 위에 색색의 재료를 원 모양으로 예쁘게 올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비결은 다른 동아리 멤버 미진 씨가 말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먹을 때는 다 섞어서 먹는 거예요. 한국 자체도 그렇죠. 서로 다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소규모 학생들과 함께 앉아 한글을 쓰는 법을 연습했죠.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께서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이유는 부유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글자 기억 보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발음할 때 혀가 만드는 모양을 나타내요. 얼마나 세심하게 디자인된 건지 알겠죠? 처음엔 발음이 엉망이었어요. 안녕하세요랑 안녕히 가세요를 자꾸 헷갈려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그래도 아무도 저를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업 끝나고 남아서 연습을 도와줬어요. 봄이 되자 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모아둔 돈을 드디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지원했는데 합격 이메일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황 교수님께 곧바로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셰넌, 교수님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셰익스피어를 한국인 교수한테 배우는 게 이상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저는 웃었어요. 그게 정말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인생이란 게 참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죠. 출발하기 전 몇 주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제가 가르치던 ESL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중국 학생들까지 와서 행운을 빈다며 빨간 봉투를 건네줬어요. 경훈 씨는 쉬운 한국어와 영어 번역이 함께 있는 한국 역사책을 선물로 줬어요. 외로울 때 보라고요? 그는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것 같은데요. 짐을 싸면서 한국 문화 동아리 초대장이 눈에 띄었어요.
모서리는 커피 자국에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접어 일기장에 넣었어요. 제 작은 LA 아파트를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한글 연습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켄터키를 떠났을 때와는 모든 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한국 영화를 보고 경훈 씨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사실을 배우거나 날짜를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였어요. 진실을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때 박 선생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날아라. 저는 미소 지으며 다가올 여정을 떠올렸어요. 켄터키 작은 마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는 서울까지 걸어온 길마다 저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어요. 캐리어를 닫으면서 태평양 건너 기다리고 있을 모험들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결국 인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기회를 잡고 바다를 건너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